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민영삼 한양대 특임 교수, 이정군 데일리안 편집국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검찰이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나머지 인물들,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구속 기소를 이제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미 나온 것에 대한 아마 보완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 자,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있느냐 없느냐,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일 텐데 오늘 그 여부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에도 피의사실 공표죄 이렇게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법원으로 그때도 빨리 넘겨가지고 법원에서 마치 공포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오늘 문제되는 게 김종천 차관하고 그다음 조원동 경제수석 오늘 기소하면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번에 그 최순실 씨 기소할 때 같이.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공개나 이거는 사실 그 공소장이나 범죄 사실을 발표하면 더 많은 수사 기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다면은 이런 취지의 말이 있더라 정도로 발표하지 저 내용을 막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 정호성 전 비서관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제 10초만 들어도 아마 촛불이 횃불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정호김 의원님 보면은 이 오늘 검찰 결과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정호성 비서관 그 녹음 파일을 보니까 박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보다 오히려 최순실 씨와 통화한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대통령 비서관으로서의 3인방이 박 대통령을 보좌하기보다는 최순실이라는 여성을 보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비난이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통화 횟수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치 또 이제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그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촛불이 횃불 그리고 대통령의 무능 그리고 최순실을 최 선생님으로 호칭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오늘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이제 오늘 최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고 특검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라고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까지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게 이제 과연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게 최순실 할 때도 공범, 안종범 전 수석에도 공범, 다 공범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대통령은 공범으로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가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부 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대통령도 굉장히 큰 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검찰 수사는 반쪽 수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부분이 공소장이 일단 공소장으로는 제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검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박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그 검찰 관계자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언론에 그렇게 알려졌다. 이 정도라면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에서 한 검찰이 일부러 흘려서 압박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아마 사용했던 것 같고요. 이 특검에서 일단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 조사는 어차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또 이제 뭐 그거는 정답지를 다 노출한 것이다라고 박영수 특검도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가장 이 120일 동안 주력해야 될 것이 대면 조사.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 그런데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보통 법조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만약에 뭐월 뭐일 날 어디까지 나와라라고 했을 때 안 나오면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더라도
사실 대통령 직은 유지하기 때문에 체포는 역시 불소추에 의해서 체포는 될 수 없으므로 박영수 특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했던 검찰이 했던 것처럼 뭐 촛불 횃불 같이 아주 강한 압박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들을 수사를 통해서 계속 언론에 데일리 브리핑을 하면서 압박을 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압박을 해서 대면 조사를 성사시킬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된 내용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요. 자, 895회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지금 통화한 것이요. 지금 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895회. 그러니까 2013년 2월이니까 대통령이 취임해서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 1년 한 10개월 동안에 895회니까 거의 최순실 씨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하거나 또 네. 업무 지시를 받았다거나 우선 저 정황으로도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더더구나 뭐 그 조리장의 증언에 의해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한 거기에 의하면은 일요일 날 회의한 건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둘이 만나서 대화한 건 따로고 전화 통화로만 895회를 네. 이렇게 했다고 1년 생각하면 10개월 동안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요. 네. 맞아. 이게 청와대 대통령이 근무하면서부터 1년 10개월 동안에 통화가 895회니까 365에서 300, 600, 한 700일도 안 되는데 895번이면 하루에 하루에 한 번 이상 했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오다가 지금 1년 10개월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4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러네. 12월 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정윤회 씨 문건 사건 터지니까 몸을 좀 사린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895회를 음성 파일로 가지고 있었다면 전화기 안에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단말기 안에 어떻게 895회 음성 파일이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다른 곳에 또다시 그것을 아마 복사해 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호성 비서관이 사실은 이게 일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도 안 지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지우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기록부터 지금까지 음성 파일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 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화기를 갖다가 한 대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대니까요. 여러 대 있는 걸 전부 지금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화 파일도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박 대통령 취임 전에는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통화한 것이 바로 11개인데 5시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는 어땠냐? 또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대화가 8개 파일, 16개 분량입니다. 근데 증거가 참 많이 나온 게요. 지금 네. 보니까 옛날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취임 후에 정호성 스마트폰 폴더폰에서 녹음 파일이 236개가 복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뭐, 상당한 내용이 네. 있을 것이고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업무 수첩이 17건이 있는데 한 건당 30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나온 그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변호인을 통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온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봐도 정말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던 검찰의 중간적인 발표 내용, 바깥으로 흘러나온 내용들이 이게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보통 이렇게 대수비라든지 국무회의에서도 보면은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지시를 하나 할 정도로 깨알 지시를 했는데 그 깨알 지시의 어떤 그 역풍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석의 17개 수첩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는 그 많은 대화를 하면서 최순실과 대통령 간에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속보의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과 최순실과 정호성 간의 3자 대화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그 대통령의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특검은 자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17개의 수첩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자신이 꼼꼼히 기재했다라고 이미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은 별로 없으리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어쨌든 최순실 씨로 흘러 들어간 자료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검찰이 확인해 준 거는 초대 장차관 등 인사 자료, 외교안보 기밀, 대통령 일정 이런 걸 다 보냈다고 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열람을 했냐? 정호성, 최순실 두 사람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문건을 다
봤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출입하시면 알겠지만, 청와대 출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청와대에 있는 어떤 그런 각종 정보들 또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메일 아이디를 기자들은 기자들 이 아이디를 또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를,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를 사실은 이 최순실 씨한테 공유를 했다는 거죠. 자신의 아이디를 공유를 했다는 건 어디서든 청와대에 있는 정보를 최순실 씨가 접근 가능하게 공개를 했다라는 예. 뜻으로 전 해석이 예. 되는데, 이건 무슨 문건을 갖다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청와대의 방어막을 완전히 다 끊어줬다, 예. 다 보여줬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참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정호성 씨가 이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의미로만 파악을 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정호성 씨가 자신의 아이디를 최순실 씨한테 공개를 해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 정보를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언론에서 그 보도된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이트 파크 1819 해가지고 네. 아이디 공유했다는 얘기도 이미 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장차관 임명이라든지 외교의 중요 문건이라든지 일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차은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 정부를 운영하는 것 예. 같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이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걸 마치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정보를 보내준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하고 같이 정보를 처음부터 공유하기로 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정호성 씨를 통해서 청와대 정보를 최순실 씨가 달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아주 충격적입니다. 또 하나는요, 최순실 씨가 정말 청와대 프리패스로 청와대를 정말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이런 보도를 저희 채널A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행정관 차량으로 10차례 청와대 무단 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확인을 해줬는데요. 사실은 일요일마다 드나들었다면 10차례가 더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은 10차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만 지금 현재 네. 2014년 10월 이전 상황만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10차례만 해도 이건 거의 그 보안 손님으로서 프리패스. 근데 앞으로 특검에 가가지고 특검에서 청와대 그 경호 일지라 할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건물까지 들어갈 때는 정말 그 필요한 그런 상황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서 특검이 이 부분을, 무단 출입 부분도 조사를 하면은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와 같이 들락거렸던 그 일명 보안 손님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보기엔 이 10차례라는 게 11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간 게 10차례 정도가 되고, 기본적으로 관저로 일요일마다 들어갔다면 11문을 통과하지 않았고 다른 문으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공식적인 출입 기록이 남은 정도가 아마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아마 행정관 차량,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 차량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 씨 행태가 처음엔 되게 조심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관저에서도 처음에 신문지를 가리거나 이렇게 그런 네.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담대해지거든요. 그 뭐 신문지 가린 정도가 아니라 뭐 거기서 큰 목소리도 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도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뭐 체크가 행정관 차량으로 11문을 통해서 갔다. 나중에는 관저 쪽에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당당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이 10여 차례가 아닐 겁니다. 네. 네, 또 하나는 태블릿 PC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맞느냐? 근데 뭐 고영태 씨가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는 사용하는 거 못 봤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최순실 씨 PC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더군다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냈습니다 라고 보낸 문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담아서 그 최순실 전달해 준 거는 맞았는데, 이게 과연 최순실 씨 예. 최순실 씨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컴퓨터를 전혀 태블릿 그랬죠. 다룰 줄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또 고영태 씨가 또 한편은 또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는 그 선서한 다음에 이 태블릿 PC 최순실 게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위증이다, 이 고발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검찰 수사에서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맞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 말도 지금 뭐 자기는 태블릿 PC 다룰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예. 과연 이게 그 최순실 씨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죠? 원래 안 믿었지만은 네. 더더욱이 계속적인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최순실 씨 그 어떤 변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네. 그 고영태 씨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외국에서는 이 상황까지 이제 촉발한 것이 고영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무슨 탄핵 영웅이라고 네. 불리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JTBC에서 처음 보도할 때요. 고영태라는 사람이 그 여기자에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 고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에서 몇 가지 지금 허위 준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곧 국정조사가 또 재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청와대 조리장이라든지 또 머리를 해준 미용사라든지 또 화장을 해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증언을 할 때 오늘 이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그 대담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점쳐보는 것이죠. 네. 사실 태블릿 PC만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네.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렇게 아니 정호성 비서관이네요. 정호성 비서관이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찍어서 보냈다는데. 근데 그날 당일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이경재 변호사가 몇 가지 네. 이 최순실 씨의 입장을 그때 표명을 했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가 아니다였으니까 예. 그게 마치 스모킹 그 이쪽에서는 방어의 어떤 최전선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예. 거거든요. 지금 보수 단체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가 아, 첫 번째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방어하는 예. 첫 번째 고리가 바로 태블릿 PC가 내 게 아니다라는 예. 점.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오늘 검찰이 발표한 어떤 내용을 보면 JTBC가 발표한 것과 유사하지요. 네. 최순실 씨의 동선에 꼭 같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예. 있고 뭐 이 같이 있었던 식당, 그러니까 강남의 한 중식당에 있었던 날, 네. 그날 바로 태블릿 PC가 거기에 있었던 걸로 지금 IP 추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최순실 씨의 것이든 아니든 간에 최순실 씨가 있는 공간에서 함께 있었다면 그것은 증거 채택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의 소유에 대한 부분은 2차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뭐 옆에 보좌하는 사람이 들고 있었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그것을 왜 자꾸 최순실 씨 쪽에서 방어의 첫 번째 논리로 삼고 있는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태블릿 PC의 소유는 사실 이 사건하고 본질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과연 청와대가 인정하는 문건이 담겨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게 정호성 씨를 통해서 최순실 씨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걸 최순실 씨 마지막에 받아보고 거기에 정유라 뭐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이디인가 그것도. 그러면 최순실 사용했다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소유를 떠나서 어떤 그게 소유는 사용했다는 증거만 그게 있는 거죠. 소유라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의 어떤 말의 신뢰성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지.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지금 이거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 사건에 관계 없는데 이걸 왜 최순실 씨가 끝까지 부인했는지. 그 증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증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튼 최순실 씨는 이게 자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고 거기 내가 왜 그 태블릿 PC를 그렇게 그 피신을 하면서 그거 하나만 책상에 남겨놨겠냐.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입력시켜서 조사했기 때문에 증거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변호인을 내세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도 그 부분을 갖다가 격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그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주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박사모의 단체를 맡고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서 박사모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왜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예. 조금 전 저희 검찰 수사 결과 아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박사모에서 그동안 이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은 맞다라고 오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서 증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오셨던 건가요? 지금
어제 또 밝혀진 게 그 태블릿 PC 사용 요금을 누가 사용 요금이요? 예. 네네네. 그건 저분이 냈지 않아요. 최순실 씨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낸 게 아니고 제일 처음 개통한 사람이 냈지 않습니까? 아, 최초 개통한 사람이 냈다. 예, 개통되고 있었고 또 지금 손석희 JTBC 쪽에서 이야기한 것도 PC가 그쪽에서 빈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독일에서 입수했다고 했다가 네. 또 사무실에 했다고 했다가 같은 날 동아일자 보면은 그 사무실에 같은 날 다른 신문 경향신문인가 그럴 겁니다. 보면은 그 사무실에 갔더니 텅 비고 책상 하나 없었다 했는데 어떻게 JTBC한테만 책상이 있고 다른 기자가 갔을 때는 책상이 없죠. 그다음에 책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뭔가 책상 위에서 주셨다고 처음에는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다른 그쪽에서 찍은 사진에도 책상에는 태블릿 PC 없었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관리인이 지금 이제 그쪽 유관 정당의 당원 아닙니까? 얼마든지 조작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속속 우리 네티즌들이 밝혀내고 있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최순실 씨 태블릿 PC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런데 또 하나 심수미 기자가 고영태랑 만났다고 한 그날에 고영태 씨가 외국에 있었다는 증언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예. 뭐 네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조금 전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요 태블릿 PC는 그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기도 했고요. 여기 전문가 패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용 요금은 누가 냈던 간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사용한 정황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정황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정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방금. 네. 그 정황이 뭔지를 갖다가 검찰이 정확히 밝혀주면 모르겠는데 그냥 정황이 있다가 아니고 최순실 씨는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최순실 씨가 움직일 때마다 IP 주소가 같이 찍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순실 씨는 독일에 있었는데 여기서 발견됐어요. 네. 그러면 IP가 독일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그게 날라옵니까? 제가 발 달려서 비행기 타고 헤엄쳐옵니까? 네. IP랑 주소가 일치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아직 모든 게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봐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추가로 내일이나 모레 또 추가 증거물을 제시할 것이고 그때 또 언론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경악할 문제가 한두 개가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박사모 회장으로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네네.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탄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전부 다 허위 루머가 막 나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 거짓말로 밝혀진 것에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것저것 쏟아지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 정폭되고 어느 정도 정폭되니까 국민적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정오로 바뀌면서 탄핵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증거물로 제시된 게 뭐죠? 신문기사 15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신문 탄핵이고 찌라시 탄핵이다. 아, 어떻게 탄핵을 하면서 최순실 태블릿 PC는 왜 증거물로 제출 안 합니까? 국회에서 끝부분에서 최순실 씨 태블릿 PC를 탄핵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오던데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맞다면 증거물 제시했어야죠. 검찰에 있으니까 증거물로 제시한다고 적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죠? 예. 그다음에 예. 적은 탄핵 사유가 검찰 공소장하고 신문기사 15개밖에 없는데 그런 탄핵이 전 세계에 있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알려질까봐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탄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또 하나 어제 촛불 집회에 맞서서 많은 분들 박사모 회원분들이 나오셨던데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사모 집회에는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 어제 한 매체 인터뷰에서 박사모 회원이 인터뷰하시는데 아유 돈 안 주면 저희가 왜 오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부 법정에 가서 밝히기 위해서 특히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우리 네티즌이 많으니까 추적해가지고 전부 형사고발을 합니다. 미디어 몽고는 이미 형사고발 돼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배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실 것이다. 예, 박사모만큼 수사한 단체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모금하는 모든 모금된 내역이 공지가 돼 있고 돈을 네. 누가 냈는지 공지가 돼 있고 어디에 쓰여 있는지 누구나 정의연이 다 볼 수 있는 행사위원회 방에 가면 다 공지가 됐습니다. 예. 돈이 어디서 들어온 게 공지가 돼 있고 어떻게 썼는지
에너지가 공제가 되어 있는 회사에 어떻게 배우가 있습니까? 그런 조직에. 예. 말도 안 되는 돈을 예를 들어 썼다면 어디서 나야 쓰는 것이고, 그죠? 예. 저희가 수억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모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예. 수억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돈이에요. 예. 저희들이 그걸 다 일일이 정리를 못 해가지고 은행에서 따로 빼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올릴 정도입니다. 예. 그런 데서 어떻게 그런 루머가 돌 수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네.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정보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후에 현재 이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책 등을 보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특검 수사에 대해서 대비를 할 텐데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위원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참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는 피눈물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억울하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는 것이 담화에서도 그렇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경계 그 벽이 담장이 그 흐트러지는 바람에 그 본인의 어떤 불찰로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다라는 것하고 본인은 단 1원의 뇌물도 수수하지 않았다라는 그 확고한 자기 확신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 상식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적 기준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법률 전문가분들의 말씀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이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또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 기밀 문서가 이렇게 이제 누설이 된다라든지 또는 그 소위 이제 어떤 그 강요랄까요?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확실히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이제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네. 저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 쭉 해왔는데 오늘 뭐 파이낸셜 타임스인가요? 최근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민영삼 원장님 정말 그 국가와 결혼했다던 박 대통령이 이제 국가 이혼한 게 아니냐 외신 제목이 그렇게 뽑힐 정도로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참 그 안타까울 거예요. 특히나 그 어찌됐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공각 과정에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의 공적을 완전히 본인이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본인으로서도 정말 그 불명예의 치욕을 안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더더구나 다른 정치인들도 아니고 최고 그 국정 책임자로서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아무리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언론이 다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이 아무리 히틀러라고 아니라 했다고 그래도 히틀러 발언이라고 우리가 막말이라고 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른 의원이 책임졌던 정청래 의원이 책임졌던 똑같이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피눈물 나게 억울해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에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사설 대통령을 운영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국정농단 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말로 딴 생각을 하고 계신가? 더더구나 거기다요.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저도 믿었어 개인적으로. 그런데 네. 그렇게 거짓말을 감쪽같이 합니까? 순수하게 했다. 예. 선의로 했다. 그 다음에 사익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 법률적 무죄가 날지는 몰라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순수하게 생각하고 선의로 생각하고 사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1차 담화에서 그렇게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 정윤회 문건이 갖다가 다 해결되고 나서 기자회견 때 뭐라 했습니까? 비선실세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선실세 다 했는데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선실세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어떤 판단 기준이 좀 일반 국민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내가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최순실을 통했던 뭐 기업체에다가 돈을 요구했던 이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내 사익은 안 챙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곤란해서 안 했는데, 우리 왜 그 병력 의무 기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병력법 위반되고 헌법의 국방의 의무에 반하지만 예.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걸 우리 양심 뭐 확신 뭐 이런 이야기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거짓말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 맞는데 본인 입장에서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고 이랬으면요, 처음부터 최순실을 못 들어오게 했을 거고, 이게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변호를 하자면은 잘못한 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맞는데 본인 생각이 안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게 오히려 계속적으로 담화 뭐 검찰 수사를 받겠다 안 받고, 그다음 3차 담화까지 계속적으로 나는 사심이 없이 했다. 이게 나오는 게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떤 지금 본인은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일원도 안 받았다 뇌물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 담화에서 지금 그 민 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예를 든다면은 뭐 그 정부의 어떤 중요 문건은 정권 초기에만 했다라든지 또는 네. 수사를 받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진짜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그것조차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예. 심각하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 문건도 있죠. 그렇게 생각했을 모릅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문건인데 뭐 예지력이 있는 최순실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예지력이 거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지력이 없으니까 전부 구속돼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1993년에 박 대통령이 썼던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자서전에 보면 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많았다고 이제 인제 와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언이 있다는 것, 또 그것대로 일이 이루어진 예들을 볼 때 역사와 인간의 운명도 모두 다 천명에 따라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뭐 일기 속에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다 정해진 것을 인간들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질없이 무리를 하다가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 뭐 이런 이제 글들이 자서전 일기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네네. 지나고 보니까 네. 저게 최순실 씨를 생각해서 쓴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애국심이나 뭐 이런 심기 또는 뭐 그 이 생각 지금 유추할 때 사실 제일 먼저 그걸 떠올립니다. 74년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74년도가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저격됐을 때, 네. 그때 사실 박 대통령의 어떤 심기에 많은 부분 자서전에 보면 회고록에 보면 지금까지의 그 삶, 지금까지의 어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것, 그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22살 때 일입니다. 22살 때 프랑스 파리에 유학을 가 있었고, 유학을 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당장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일단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알았다는 거죠, 거의. 네. 그래서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피격됐다. 그때 충격을 받고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 전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22살이라는 것은 사실 꿈만은 사실 큰 짐을 떠안게 되고, 그로부터 5년, 딱 5년이 흐른 후에 아버지마저 저격을 당했는데, 네.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저격당했을 때의 표현은 가슴에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고 하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의 고통은 등에 칼을 찔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가슴과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칼로 찔리는 듯한 그 네. 표현.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실 보통의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사실, 그런 그 가족사랄까요? 겪은 건 사실이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방송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부모님을 그렇게 잃었기 때문에 너무 처절한 그 슬픔과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웬만한 슬픔에 대해서는 슬픔으로 느껴지질 않는다라는 예.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바로 그러한 상처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땐 저 엄청 슬프고 막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차가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조금 전에 읽어주신 자서전은 바로 1993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이때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최태민이라는 분이 1993년에 전모 목사를 찾아가서 박근혜 영예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러한 증언이 나올 때가 바로 요 93년인데 네. 이미 본인은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러한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진작에 갖고 계셨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러네요.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 박 대통령의 이제 다시 그 관저, 그 최근 그 결정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요. 자, 탄핵안이 통과되고요. 직무되기 직전에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인사가 있습니다. 민정사 원장님 바로 새로운 신임 민정수석을 바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과거에 10월 21일에 SNS에 올린 글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지금 읽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그 소신이었나 봐요. 예. 원래는 이제 조대한 그 신임 민정수석 조세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 이제 그 부위원장으로 가가지고 세월호 위원장의 그 너무나 정치적 편향성을 갖다가 그 지적하면서 본인이 사표 내고 그래서 극보수가 아닌가. 네. 이런 성향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버티기, 오기 인사로서 극보수 성향의 인사를 방패 인사를 갖다가 방패 수석으로 삼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이 초기에 그 일본의 그 어떤 SNS 글을 따든 아주 지금 다시 찾아진 글이 네. 그 거기 처음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문제가 터졌을 적에 이 부분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뇌물죄로 수사를 해야지 네.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예. 이렇게 비판했던 글이 발견돼서 지금 의회의 길로 이렇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민정수석은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인데, 그렇죠. 어쨌든 한 달, 두 달도 되기 전에 검찰 잘못했다, 저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했다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받아들인 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 말이 이 사람이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냥 SNS에 그냥 올린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누가 검증하고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조대환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리도 했다가 말고 했다가 예. 말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검증이 거의 안 됐다. 다만 조대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이 탄핵 결정 기간 동안 옆에서 보좌할 사람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뇌물죄에 관한 거는 이거는 원론적인 거고요. 제가 법률가라면 누가 봐도 이건 뇌물죄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대환 변호사 사실 그때 민정수석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될 것 같았으면 조대환 수석이 최재경 예. 수석이 앞서서 됐지. 예. 그 최재경 수석이 됐다가 조대환 수석 된 건요. 제 생각에는 조대환 수석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워낙 뭐 SNS를 잘 뒤지니까 발견해서 그렇지. 금태섭 의원이 그 글을 예. 또 오늘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네. 잘 몰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조대한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를 보좌해야 되고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수 그러면 자꾸 이제 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있거나 같은 어떤 입장에 선 사람이 아니라 보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대환이라는 인사는 법치에 따라서 뭐 세월호든 미르든 캐르든 K스포츠든 자기 소신을 개인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가. 근데 오히려 제가 안타까운 건 이제 와서 이건 개인 소신이었는데 사적인 소신을 지금 와서 이렇게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율사로서 이게 소신이었으면 나 소신이고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일 잘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2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2달밖에 안 된 전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주워 담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뒤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